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22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자고요. 그리고 현재 주 4일째로 우정노조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요일에는 노무사 2차 강의를 하는 식으로 이제 투쟁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강사에 대한 부분을 투웨이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예 전체 법에서 그러니까 신림동에 있는 전체 법 강사들 중에서 좀 독특한 캐릭터일 거예요. 일단은 실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관여를 하면서 강의를 하는 케이스가 좀 드문 편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는 노조법 쪽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GS 연기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첫 강의잖아요. 첫 강의는 이제 꿈과 희망이 막 솟아나는 그런 어떻게 하면 단기 합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보다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 비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이거 같아요. 왜 불합격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합격하는 방법도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많은 케이스는 사실 시험 범위를 소화하지 못해서 불합격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도 지금 딱 1년 공부를 하고 나서 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실력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여기까지 갈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잘 모르는 영역이기는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불합격이 나오는 경우는요. 시험 범위를 초시 때든 재시 때든 소화는 했어요. 그래서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운 또는 내가 봤었던 컨디션 그리고 내가 좀 덜 준비한 부분에서 쟁점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 한 끗 차이로 인해서 굉장히 작은 한 1점, 소수점 이렇게 불합격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합격선 안에요. 여기에 되게 많은 수험생들이 분포를 하거든요. 한 4배수 정도의 수험생들이 이 안에 되게 몰려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단 몇 점 차이로 좀 당락이 갈리는 부분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시 때 열심히 공부를 했고 재시 때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맞지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결국 떨어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는 우선은 얘를 먼저 해야 돼요. 시험 범위를 최대한 올해 내에 소화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가 소화됐다라고 한다면 내가 요 안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때는 사실 뭐 조시든 아니면은 뭐 UA든 헌동차든 다 똑같아요. 이 안에서는 이 안에 일단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약간은 인간의 한계에 좀 넘는 부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는 9월부터 12월까지 연기를 들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월부터 3월까지 1기를 들을 거고 그리고 요 사이에 1차를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3기로 가가지고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뭔가 내가 이때쯤에는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스케줄만 봤었을 때는 이게 기본 이론 강의고 이게 심화 강의고 진도별 모의고사고 정리 강의였기 때문에 그런데 초시생들은 이때 그런 경지에 도달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초시 합격자들도요. 대체적으로 이때 안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헤매면서 굉장히 괴롭게 가면서 막판에 결국 합격권까지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운도 따라주고 컨디션도 괜찮고 준비한 데서 나오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합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시험 전날까지 이걸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좀 목표를 잡아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연기기간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연기기간의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밑그림, 스케치를 하자가 연기기간의 미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색칠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색칠할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스케치를 하고 그 스케치를 엉성하지 않게 제대로 하는 것, 이것이 연기의 목표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엔 우리는 결국에는 좋은 답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답안을 쓰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됩니다. 저는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노무사 시험을 찍먹하시는 조합 간부님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간부님들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 우선 일단 알아야지 내가 쓸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좀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연기 기간에 답안을 이렇게 외워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컨닝해서라도 쓰면서 여기에 있는 이 책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글로 토해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연기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연기 기간에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최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해가지고서 강의를 이끌어 갈 겁니다. 그래서 뭐 웬만하면은 그 이해 안 가면은 그냥 외워라 라는 식으로 터치를 하진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수강생분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최대한 와닿게 해드리는 것이 제 연기의 목표예요. 이 와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납득을 의미를 합니다. 뭐 대충 이 책을 읽어보면은 그럭저럭 맞는 말 대잔치로 적혀져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근데 구체적인 그 개념들의 설명이라던가 그 안에 판례의 표현들을 보다 보면, 그리고 사건들을 보다 보면은 왜 근로자가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사용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납득 안 가고 그냥 그 글씨와 단어로 읽혀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좀 질문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들어봤었을 때 머릿속으로 튕겨나간다 싶은 것들은 체크해서 물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연기를 기간에 과제를 좀 드립니다. 이 과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제가 그 과제 프린트를 드렸을 거예요. 이 과제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은 케이스 문제가 우선 나갑니다. 이번 주에는 총 4개의 케이스가 나갈 거예요. 이 케이스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떤 식으로 목차를 잡아야 되는지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뒤편으로 가시면 이 케이스 문제의 해설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더 넘겨주시면은 11페이지로 가면은 판례 빈칸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과제 프린트에. 그 판례 빈칸을 채워보고, 여기 제가 소개해드린 판례들은 조금 기본적인 판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줄여가지고서 말이 되게 써보는 거. 요것이 지금 이제 제가 내드리는 큰 과제예요. 그런데 이런 과제들을 굉장히 꼼꼼히 하게 되면은 좀 한도가 없다라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벅찰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좀 이제 첫 강의니까 좀 만만하지만 좀 양이 그래도 다음 주부터 좀 늘어나요. 아무튼 그러면서 진도의 버거움이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그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밑그림이 항상 먼저예요. 스케치가 먼저기 때문에 대충이라도 일단 다 해봐요. 그러니까 너무 꼼꼼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대충이라도 다 합니다. 다 해보면서 어디가 막혔는지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해요. 그리고 이 막힌 부분들은 시간이 모자라다면은 이제 강사한테 물어보는 식으로, 아니면은 뭐 시간 날 때 추가적으로 더 보자라고 하는 식으로 좀 밀어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 숲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중요도라고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서 자신의 과제를 좀 분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암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와 관련해서 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복잡하고 난해하고 그리고 답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과목은 행정쟁송법이 이런 과목입니다. 그 동의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글 검색해 보면요, 행정쟁송법 암기가 힘들어요라는 글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행정쟁송법에 대해서는 다 어려워요, 외계어인가 막 이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암기는 쉬워요. 암기가 어려운 건 어떤 거냐면요, 심플하고 유연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암기가 어려워요. 지금 각 과목들의 기본서를 다 구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구입을 해서 보시면은요, 행정쟁송법이라던가 민사소송법 같은 것은 이것은 외계어인가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인사라던가 노동법 책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맞는 말이라서 읽히긴 읽힙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에 있어가지고서 답안으로 토해내는 데 있어서는요, 여기보다 여기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맞는 말이기 때문에 암기가 더 어려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교수님들의 입장에서는 외우는 게 아니라 니네가 판단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해서 쓰라라고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수험생들은 교수님들만한 그런 내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사와 교수절을 외워가지고서 이것을 현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암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이 어려운 암기, 즉 생암기에 대해 가지고서 우선 어프로치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두 문자는 쓰는 것이 편해요. 이 두 문자를 너무 정밀하게 따지는 마세요. 정밀하게 따면은 그 두 문자만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두 문자를 활용해서 또 답안을 못 써요. 그래서 두 문자로 일단은 외워보고요. 그리고 얘네를 문장으로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키워드 몇 가지를 기억하고서 그 키워드로 문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문장 자체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외우는 식으로 가면은 정말 고생길이 열려요. 우선은 이 단어로 기억한 것들을 늘려 쓰는 거, 이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뭔가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 문장 자체가 되게 허접하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근데 우리에게 시간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은 이 부분들은 점점 괜찮아져서 그래서 법학 답안 같은 답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충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통암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두 문자와 단어 라고 하는 식으로 기억을 해서 이것을 늘리는 식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과제 프린트에다가 그 소개해드리는 이 판례들도 조금 분량이 그렇게 많은 판례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있기는 있어요. 꽤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이대로 다 외운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얘를 한 3분의 2 정도의 분량으로는 내가 줄일 수 있어야 된다. 반까지도 줄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이 기초 사례들인데요. 기초 사례들은 제가 절대로 암기해서 외워서 쓱쓱 풀어내라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보통 요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한 사례를 푸는데 25점짜리 문제면 25분 걸리는 거고요. 30점짜리 문제는 3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25점짜리 문제를 푸는데 1시간 반 걸릴 겁니다. 아무튼 이런 기초 사례들은 외워서 무리하려고 하지 않고 컨닝하더라도 풀어보고면서 리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 사례들이 이거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쉬운 길로 가도 되니까 반드시 모두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이 기초 사례로 드리는 것들은요, 약간은 지금 현재 수험에서 나오는 그 난이도보다 조금 낮아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 A급이나 B급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지금 사례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연기부터 이 사례들과 친해져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복습을 하실 때는 제가 그 보충 자료라고 하는 프린트를 드렸을 거예요. 보충 자료라고 써 있는 프린트가 있는데 이 프린트는 목차와 필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요, 그 복습을 하실 때 책을 소설책 보듯이 읽는다라는 생각으로 쭉쭉 읽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여기 있는 이 보충 자료의 목차라고 하는 거, 요것을 한번 쭉 보면서요, 요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보시는 식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시고, 이 중에서 막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기억날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약간 그렇더라도 이 목차 좀 뭔가 안에 내용이 기억 안 난다, 이런 것들이 약한 부분이고 머릿속에 안 들어갔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확인해서 다시 보시는 식으로 요렇게 좀 발췌독 같은 것을 시도해 보고, 그리고 이 발췌독이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는 식으로 책을 리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본서는 아직도 수험가에서 가장 얇은 책 중에 하나예요. 기본서 중에서 좀 얇게 만들려는, 좀 슬림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좀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요. 기본서 보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그 합격 수기들 보면은요, 그 합격 수기들은 보통 이 기본서가 아닌 이보다 좀 얇은 한 요 정도 사이즈, 저도 요 사이즈의 서브노트는 1월에 내게 되는데요. 요런 걸 가지고서 많이 단권화를 하세요. 단권화라고 하는 것은 이 책에 없는 애들, 그리고 내가 모의고사 등에서 풀어봤었던 그런 쟁점이라던가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나온 최신 판례들,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다 적어가지고서 요거 한 권만 보고 가게 만드는 일련의 작업을 단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권화 교재들을 이제 합격자분들이 올리는데요. 그 단권화 교재들을 보면 되게 알록달록해요. 색색깔의 형광펜을 막 칠해져 있고 그런데요. 그리고 또 제가 수험 블로그를 할 때 수험 블로그에서 되게 의외로 조회수가 높은 것이 형광펜 칠하는 법이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이런 형광펜 칠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해독이 된 다음에 해야지 그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하시면은 정말 그 색칠놀이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차에다가 형광펜 칠하는 거, 이것은 연기 끝나고 책을 몇 번 보고 나서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만의 룰이 막 생기게 돼요. 이 색깔을 따라가서 이렇게 한번 보는 거고, 이 색깔을 따라가서 저렇게 한번 보는 거고, 이런 자신만의 룰 같은 것은 우선은 책을 좀 본 다음에 성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목차에 형광펜을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현재 필기는요, 연필이나 샤프로 해주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지금은 좀 볼펜 같은 거로 손을 대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볼펜으로 손을 대가지고서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는 거, 이것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회독이 끝나고 나서 해야 되고 절대 이 수업 시간에 하실 성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줄은 자대고 치세요. 되게 책이 보기 싫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줄은 약간 그 자 중에서 좀 유연한 자들이 있어요. 저 지금 프라임버퍼건 1층에서도 아마 구하실 수 있으실 건데, 좀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자, 아니면 저는 그냥 명함 썼어요. 명함 같은 걸로 줄 쳐주시는 식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지금 일단 프린트가 좀 필요해요. 저는 수업은 일단 PPT로 띄워서 합니다. PPT로 띄워가지고서 하면서, 그러면서, 그리고 보충 자료라고 하는 프린트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뒤에 지금 프린트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혹시 보충 자료 프린트 안 가져오셨다면은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잠깐 그 세팅하시는 동안에 그 딴소리를 조금 하면은요. 그러니까 저는 생유회 합격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차만 준비를 하고서 1차 시험 본 다음에 딱 2달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2차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시험을 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합격한 케이스였고, 그리고 이 시험을 하기 전에는 변리사 시험 1차를 2번 봤었어요. 그리고 2번 떨어지고 나서 노무사로 옮겨갔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기들 중에서요, 변리사 수험생이 3명 있었어요. 더 있었겠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은 저까지 해서 다 3명인데 3명이 다 이렇게 됐어요. 생동, 생유해. 되게 빨랐죠. 되게 빨리 합격을 했었고,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민사소송법 65점 이상. 이게 저희 변리사 수험생들의 특징이었었는데요. 뭐 시험을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아느냐라고 하는 메리트는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약간 그 다른 시험을 보고 온 사람들이 특징 중에 하나는 좀 이게 있어요. 덜 찡찡거림이라고 하는 거. 제가 그 변리사 시험에서도 뭐 변리사 수험가의 분위기를 좀 보고 한 2년 있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노무사를 넘어왔는데요. 그때 제가 좀 느꼈던 게 이런 거였거든요. 여기 수험생들 왜 이렇게 찡찡거리지? 찡찡거리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공부가 안 돼요 갔다가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불량하고 난이도를 가지고서 좀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경쟁 시험입니다. 경쟁 시험에서 어느 정도 배워야 되는 것은 배워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의 난이도에는 익숙해져야지 그러니까 시험장에서의 그 높아지는 체감 난이도에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높은 합격률을 지향을 합니다. 소수 강사니까 당연히 그래야 돼요. 저는 합격률까지 높지 않으면 이 수험가에서 도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높은 합격률을 지향을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은 강의를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저는 이 방향으로 갈 겁니다. 저는 암기 혐오자기 때문에 불량, 고 난이도로 이걸 지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오케이인데 얘 때문에 조금 버거우실 겁니다. 이 버거운 부분들은 저는 피드백은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카카오톡 피드백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으로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라던가 힘겨운 부분,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포기하고서 진도를 따라갈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상담을 좀 빨리 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피드백을 드리면서 가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책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9페이지부터 보려고 해요. 참고로 이제 9페이지 앞에 부분에 지금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진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8월에 스리랑카에 다녔었어요. 그 스리랑카에 그 차 농장이 있거든요. 홍차 농장, 플랜테이션 농장이 있는데, 이런 플랜테이션 농장들은 되게 열악한 노동 조건에 있어요. 막 이제 거대 돌 같은 뭐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 거대 기업들이 이제 인건비가 저렴한 이런 개발도상국에서도 굉장히 낮은 임금으로 그 고난이도의 노동을 시키는 곳인데요. 근데 여기도 노동조합이 있더라고요. 유나이티드 플랜테이션 워커스 유니언이라고. 그래서 그 노동조합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서 그래도 한번 사진을 찍어가지고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진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1번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9페이지 들어갑니다. 우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노동법의 의의와 법원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노동법도 당연히 헌법부터 보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헌법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요. 이 법 조문들은 이 노동법을 만든, 노동법이 있게 한 조문들이니까 조금
뜯어봐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칠판에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색깔 놀이를 조금 하는데요. 이 놀이를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시지는 않으셔도 되시고요. 이렇게 좀 색깔이 바뀌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그 점 정도만 찍어 두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뭐 형광펜은 나중에 좀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헌법상 근로의 보호에서 우선 헌법 제32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은 선언적인 부분으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가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법은 헌법 제32조 1항에 따라 가지고서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2항과 3항에 따라 가지고서 튀어나오게 된 법이 바로 우리가 한 5, 6주 동안 머리를 싸면서 봐야 되는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리고 4항, 5항, 6항은 칠판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헌법에서는 특별한 보호를 명시를 하고 있는 그 주체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자예요. 여자의 경우에는 근로가 특별한 보호를 받고요. 그리고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편 5항에 있는 연소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서 1차 같은 부분에서 중요한 영역은요. 여자의 근로에 대해서는 보호와 차별 양쪽이 명시되어 있고요. 연소자에 대한 부분은 보호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요. 얘를 여기다가 얹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찾아주시는 것. 이것이 1차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자의 근로의 특별한 보호 부분에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출산휴가라던가 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호제도들 있죠. 이런 것들이 여기서 튀어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근로조건에서의 부당한 차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차별금지, 성차별 금지 조항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해가지고서요. 나중에 근로기준법을 보게 되면은 연소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근로시간이 성인 근로자들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연소자에게는 시키지 못하는 직종들이 있어요. 이런 식의 보호 규정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6항은 국가유공자 상위 군경 및 전몰 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보호가 아닌 우선적인 근로 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에는요, 법에 따라 가지고서 공무원, 공기업 시험 등에서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상 그 보호에서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이제 고령자라던가 장애인 같은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도 이분들의 근로를 보호하는 입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32조가 보호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지문으로 끼워 넣는 식의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는 것이 1차의 미션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헌법 제33조로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지금 필기를 많이 해놓긴 했는데요. 이 필기는 옮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조금 모르는 거지만 앞으로 가시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영역들이거든요. 우선 헌법 제33조 1항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이때 단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할 권리예요. 즉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조직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단체 교섭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용자에 대해 가지고서 근로조건 등에 대해 가지고서 교섭을 요구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사용자는 이러한 노동조합에게 교섭을 노동조합의 교섭 의무에 응해야 될 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섭 응낙 의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체 행동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거부하거나 혹은 단체 교섭을 하고 있는데 그 교섭이 진전이 안 되는 그런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 그랬을 때 노동자 측이 자신의 주장 관철을 위해서 집회, 시위, 기타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실력 행사를 할 권리, 이것을 단체 행동권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여기에 있어가지고서요, 단체 행동권이라고 하는 것과 쟁의행위는 좀 요러한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칠판 보시면요, 단체 행동권은 그 노동조합이 단결 투쟁하잖아요. 그때 이 투쟁이에요. 그래서 집회, 시위와 같은 행위들 일련이 여기 포함이 돼요. 그런데 쟁의행위는 단체 행동권의 하나로서 업무 저해성을 가진 행위를 쟁의행위라고 합니다. 사용자의 업무 운영에 타격을 주는 것을 쟁의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 행동권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간부들이 그 출퇴근 시간에 시위를 하거나요, 아니면 점심때 시위를 해요. 이런 것은 업무 저해성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쟁행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막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광화문 같은 데 가시면은요, 노동자 걸기대회 해가지고서 깃발들이 막 이렇게 쫙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그 조끼 입으신 노동자분들이 쫙 이렇게 앉아 계세요. 이런 것도 휴일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저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쟁의행위가 아니에요. 쟁의행위가 되려면은요, 일 안에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근로 제공을 중단하는 것인 파업, 그리고 출근은 하는데 일부 시간에 시위에 참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업무를 느리게 하는 형태의 태업, 이런 것들이 쟁행위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단체 행동권과 쟁행위는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게 돼요. 참고로 이 쟁행위 기간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용자에게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업이다라고 한다면은 참가한 일수에 상응하는 돈만큼을 월급에서 삭감하고 줄 수가 있는 거고요. 태업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노동이 손실된 비율이 있을 겁니다. 20% 정도 손실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을 삭감해서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2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인 근로자는요, 근로자 중에 공무원들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무원들 있죠. 저는 세종에서 살고 있는데 그 세종 같은 경우에 약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없고 공무원만 있는 곳,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일반적인 공무원들은요, 공무원 노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무원 노조법의 적용을 받아서요, 노동조합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 즉 국가와 교섭할 수 있는데요. 근데 쟁의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과 달리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집단이 있는데 저도 1차 시험 볼 때 이 분들을 보면서 아, 이것은 뭐 약간 용봉원 유니콘 이런 느낌이었었거든요. 이분들이 누구냐면은 우체국에서 근로하시는 집배원, 계리원, 우편원과 같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신분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고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는요, 공무는 아니에요.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하는 일은 일반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는 거죠. 집배원들이 하시는 일들은 그 배달 노동자분들이 하시는 일하고 동일하게 배달입니다. 그리고요, 계리원들이 하시는 일들은 그 은행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동일한 금융 업무예요. 우편원분들이 하시는 일도요, 그 택배하는 경우에 그 분류라던가 구분과 같은 그런 일반 근로자들이 하는 일과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은 그러니까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이분들은 노동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노조법이 아니라 일반 노조법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일반 노조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무원 중에 유일하게 파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 직장입니다. 한편 이제 사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 3권이 아니에요. 노동 3권 중에서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린 남북이 대치된 특수 상황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군수 물자가 파업으로 인해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끼치는 위험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너무 당연하게 노동조합할 수 있는 것이고 너무 당연하게 교섭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파업만큼은 참으라고 합니다. 여기 속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생각보다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업들이에요. 대한항공 중에서 대한항공의 그 민항기들, 화물기들 말고요. 전투기 생산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대차 중에서 현대차 파업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서 전차 생산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쟁행위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1차와 관련해 가지고서 법학의 읽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 즉 요기에 따라서 아니면 요기에 따라서 노동조합을 설립해야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망은 이런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단결권과 교섭권은 당연히 가지는 거예요. 행동권만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식이 달라지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다르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캐치하는 것이 1차 쪽의 미션입니다. 2차는 그보다는 조금 단순하게 전체적인 틀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요, 노동법의 개념과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인트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노동법이 뭐냐라는 거 하는 것에 대해서요, 좀 학문적인 정의를 내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라는 식으로 정의를 내려요. 그리고 노동관계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에 관한 생활관계 일반이다라고 하고요. 이때의 노동은 독립노동이 아닌 종속노동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독립노동과 종속노동의 의미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독립노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수리기사님이라던가 설치기사님들이 하는, 그리고 개인 사무실을 낸 노무사나 변호사 같은 사람들의 노동이에요. 이런 노동의 특징은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거지만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인 거죠. 근데 종속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입니다. 근로는 좀 다르지요. 종속노동으로서의 근로는 한 명의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생계를 맡깁니다. 의존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지휘 감독하에, 보통의 근로자들은 일주일에 40시간을 일을 하잖아요. 가족을 만나는 시간보다 사실은 직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지휘 감독하에 상당 시간 노무를 제공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는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종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우선은 우리는 그 일주일에 한 40시간은 그 고통을 받게 되거든요. 즉 근로자는 노동력을 자신의 신체 인격과 분리해가지고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력 제공 과정에서 사용자의 감시를 받죠. 지배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적 종속성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한 명의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다 보니까요. 이제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뜻에 따르게 됩니다. 연봉 협상이란 말 하지만 사실 연봉 통보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볼 때도 대체적으로는 사용자가 내미는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거래 조건을 대등하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경제적 종속성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종속성이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법의 규율은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법은 시민법의 원리를 상당 부분 수정했다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해요. 이때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것을 수정하면서 종속노동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처하도록 발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계약자유 원칙의 수정입니다. 이 계약자유 원칙의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근로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맡긴다라고 한다면은 좀 사용자는 월급 100만 원만 주더라도 일할 사람 많을 것 같아요. 특히 그 매력적인 직업들 있잖아요. 연예계라던가 디자이너 이런 것들은 그럴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최저임금까지는 줘야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안 준다고 하더라도 일할 사람 많을 것 같지만 퇴직금까지는 반드시 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근로기준 조건이 최저기준 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보는 영역이고요. 두 번째, 과실책임의 원칙을 수정합니다. 약간 여기에서 지금 필기 안 하셔도 되는데 살짝 그 말씀을 드리면은요. 민법상으로는 두 가지를 다루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신분을 다루고 민법은 두 번째는 배상을 다룹니다. 돈 내놔라고 하는 거 사인 간에. 여기에서 다루는 배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쪼개면은 둘로 나뉩니다. 채무 불이행하고요. 그리고 불법행위로 나뉩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둘 다 그 민법의 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했고 거기에 고의 과실이 있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법행위의 경우에는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배상을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둘 다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를 해요. 이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의무, 결여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노동법의 영역에서는요. 과실 없어도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적당한 그런 영역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그 버스 기사분들이 그 버스 운행을 하시다가 그 사고를 당해요. 이런 운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에 노출이 되는 거고요. 교통사고가 나고 나면은 한 가정에 생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통사고 부분에 있어가지고서요. 사용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사용자가 정비 불량을 정비를 제대로 안 해줘서 차량 정비를 안 해줘서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으면 사용자 책임이에요. 근데 차가 멀쩡한데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면 사용자는 그냥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것. 이게 민법상의 법리거든요. 이걸 수정 들어갑니다. 과실 책임 원칙을 수정해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등의 위험 요인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이게 그 산재지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과실이 있건 없건 일하다가 다쳤으면은 기본적으로는 사용자가 그 치료비 등을 물어줘야 되는 거고 그 치료비를 무는 것이 부담스러우면은 산재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라라고 하는 이 재해보상제도라고 하는 것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옛날 한 1900년대쯤의 관점으로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실업이나 취업에 대해 가지고서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관점이었어요. 근데 노동법은 실업과 취업의 영역에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용노동법, 그 고용보험법 같은 데 보면은 그 직업과 관련돼 가지고서 워크넷이라던가 고용안전장려금과 같은 여러 가지 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에 대한 부분을 두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민법상으로는요, 양 당사자는 계약 해지 자유를 지니게 돼요. 그런데 함부로 사람 못 자르게 하는 입법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성립을 하게 됐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시민법상으로 그 집단적으로 일 안 하는 거, 이런 것은 채무불이행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불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할 권리와 사용자와 단체 교섭하고, 그리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파업까지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법제도가 마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노동법의 체계는 이렇게 세 가지로 양분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노원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의 노동관계의 성립 전개 종류를 둘러싼 관계를 규율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 그리고 노2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수험적으로 근로자의 노동관계상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단체의 운영과 사용자 측 사이의 단체 교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법이 확충되고 발전되면서 근로자는 경영에 참가시켜야 될 의무는 원래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근로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 참가를 권유하는 입법, 그리고 노사협의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도 필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 이 노사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노사협의회는 노와 사측위원을 동수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 분기별로 반드시 회의를 개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는요, 복지기금이라던가 근로자의 채용이라던가 제도 개선과 같은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과 구직활동을 둘러싼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들이 등장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노동법의 인트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책은 책에서다 보니까요, 시험에 나오는 것과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다른 것을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알아야 되는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노트라고 부르는 책이 양이 줄어드는 이유는요, 이 기본서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알아야 되는 것들을 잘라내고 중요한 판례 위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서브노트는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 강의 과정에서는 약간 이런 시험에 안 나오지만 알아야 되는 제도들에 대한 설명을 좀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원 부분은 앞에 부분과 달리 시험에 나오는 영역입니다. 그러면은 보도록 할게요. 어디를 외워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도 체크를 해드리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의의인데요. 이 의의는 쓰실 일이 없을 겁니다. 우선 교수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동그라미 1번부터 보겠습니다. 법원이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될 규율 근거의 존재 형식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즉 소송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동법에서 노동법과 관련된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규율 근거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보충자료 1페이지에도 있듯이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거, 이게 법원입니다. 그리고 노동법의 특징은요, 노동관계 법령, 즉 그 법제처에서 찾을 수 있는 그 법이라고 하는 그 법들뿐만 아니라요, 사업장 내 자추법규인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과 같은 것도 법원으로 인정됩니다. 즉 얘네들을 위반하면 무효이고요. 그 무효라고 하는 것을 소송상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노동관계 법령이 있습니다. 이 노동관계 법령의 정의는 국가가 제정한 실정노동법입니다. 그리고요, 근로기준법, 노조법과 같은 노무사 시험의 그 시험 범위 외에 헌법, 민법, 형사법, 행정법의 관련 법규들이라고 하는 것도 기초적 또는 보충적 규정으로서 노동법의 법원이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것들은요, 민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있다면 형법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법들은 헌법 빼고는 다 서열이 동순이에요. 헌법은 제일 위입니다. 노동관계 법령에 타당성의 근거를 부여를 하고요. 노동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종국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것들 얘는 지금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필기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거 말씀드리면은 일단 헌법에서 위헌 판정이 나요. 그러면은 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어떠한 법 조항이 위헌이다라고 판정이 났어요. 그러면 그 조항은 사라집니다. 그리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헌법 불합치. 이 경우에는요, 보통 헌법 불합치에다가 언제까지 법을 개정하라라고 하는 입법 촉구가 붙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때까지는 유효해요. 그리고 새로운 법이 입법되면은 그 법에 따라갑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국회가 또 이렇게 파행을 겪어가지고서 입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한을 넘겼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두 가지의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요, 국제협약입니다. 1차에서는 약간 좀 짜잘한 협약들은 좀 보시게 되는데 2차에서는 시험에 안 나와요. 노동에 관한 국제협약은 헌법 제6조 1항에 의해 가지고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치규범인데요. 이 부분도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에서 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조합규약, 근로계약 등도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돼요. 하지만 노동관계법령의 최저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당연히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으로 계약한 근로계약서는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겠지요. 네, 그러면은 얘네들이 각각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서 우선은 제일 아랫단에 있는 근로계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은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근로계약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관계에 대한 직접적 법원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와 같은 걸 만들거든요. 아무튼 거기에 있는 그 내용들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대체적으로 한 A4로 한 장에서 3장 정도의 문서로 분량이 잡혀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요, 3번 취업규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간은 이제 사규라던가 혹은 인사규정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조건이나 복무규 등에 대해 가지고서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 획일적으로 적용을 해요. 이런 규칙을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취업규칙의 작성 의무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부터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근기법 제97조 조금 이따 보실 건데요. 취업규칙은 규범적 효력을 가져요. 이때 규범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약간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사교 같은 것에서는 이제 여기까지는 임금 수준을 보장을 하거나 이만큼의 휴가는 줘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를 새로 뽑으면서 그때 뭐 취업이 불황이고 막 이래가지고서 근로자가 취업에 급할 때니까 취업 규칙보다 낮은 근로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이런 건 무효가 됩니다. 취업 규칙 그리고 무효가 된 부분은 취업 규칙이 정한 부분까지는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단체협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체교섭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살짝 제가 운을 띄워드렸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목적이 이 단체협약의 체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체협약은 좀 공책 한 권 정도 크기가 돼요. 조문도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있게 되고요. 그 조문에는요, 첫 번째로는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근로조건은 대체적으로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상의 내용들을 상회하는 것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리고 좀 이제 좋은 회사에서 만드는 그 좋은 복지들 있잖아요. 뭐 병원비를 지원을 해준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단체보험을 가입을 시켜준다라던가 이런 것들, 이런 좋은 복지에 대한 부분들도 단체협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의 본문으로 들어갔었을 때요. 이번에 그 책 본문을 보면은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 간의 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에 관해서 합의한 문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근로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적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부분은 노조법 제33조에 따라서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깐 13페이지에서 그 회색 박스에 보시면은 노조법 제33조가 나와 있습니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그리고 규정되었지 않았거나 무효가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은 결국 노동법의 최고 법원으로서 위반하면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이 부분도 있죠.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존재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노사 간의 권리, 의무에 대한 부분을 말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사무실 제공에 대한 거, 게시판에 대한 거, 그리고 뭐 단체 교섭을 할 때 어떠한 절차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교섭 규칙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노상관계 제반 사상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채무적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선은 지금 근로기준법을 따라갈 거니까요. 이 규범적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눈여겨보게 될 것이고, 노조법을 하면서는 채무적 부분이라는 것을 좀 추가적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지금 좀 이질적인 애가 하나 끼어져 있는데 반가로 4번 조합규약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이 조합규약은요. 단체성을 가진 사단인 노동조합이 마련한 근본 규칙이에요. 근데 이 사단하고 이 사단의 반대말은 재단이거든요. 재단은 사원이 없어요. 즉 구성원이 없이 그 성립 요건이고요. 사단은 사원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노동조합이 마련한 근본 규칙이고요. 조합 내부의 기관과 조합원을 구속하는 한도 내에서 법원성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자면은 규약을 위반하고서 노동조합이 위원장 선거를 했어요.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무효예요. 그래서 노동법의 법원인 겁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동조합이 내부에서는 법원성을 가지게 되지만 그 바깥이죠. 사용자와의 영역, 이런 것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일단 얘네 간의 서열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헌법이 제일 상위고요. 그 다음에 법률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법 옆에 붙는 규범들이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단체협약이고 취업규칙이고 근로계약이고 이런 형태로 법원의 서열이라고 하는 것이 잡히게 돼요. 위헌이면은 무효고요. 법이 바뀌면은 얘네들도 바뀌어야 됩니다. 네,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한편 여기에서 지금 조약은 법과 동순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볼 일은 2차에서는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는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께서 좀 외워주셔야 되시는 영역이에요. 12페이지에 있는 노동관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관행과 관련해 가지고서요, 제가 지금 보충자료에 약간 그 인트로로 띄워놓은 멘트가 있어요. 저는 이제 PPT를 보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요, 규정은 정한 바가 없어요. 근데 창사 이래 20년 동안 한 10월달, 11월달이 되면은 20만 원의 김장비를 전 직원한테 지급을 해왔었어요. 이랬을 때 갑자기 회사가 20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때 근로자들이 달라고 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거가 첫 번째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올해는 전 직원한테 20만 원의 김장비를 지급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안 줄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쟁점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노동관행이 개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문제점이 아니라 이 목차는 개념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일단 이 노동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노동관행이라고 해요. 이걸 조금 이제 법학적인 용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책을 읽어보면은요, 노동관행이란 성문화되지 않은 채, 이거는 종이로 적히지 않은 채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 생활 관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처리 방법으로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다 보니까 노사 간에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행위 준칙으로 인정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키워드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계속 반복하고 준칙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최소한의 두 문자와 그리고 최소한의 빵꾸만 뚫어드렸는데, 이런 애들 역시 좀 약간 그 빵꾸 뚫어가지고서 관리하셔도 되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노동관행과 관련해 가지고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학설 대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어떤 학설이든 무슨 교수님들이든지 간에요, 지금 이 사안에서의 김장비를 근로자들이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근데 왜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논리 근거를 만드는 영역, 여기에서 이제 교수님들의 학설이 대립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뭐 노동법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 한 3분 정도 주장하시면은 통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분 정도 주장하셔도 유력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법적 성격에 대해 가지고서 제가 이제 학설까지만 보고서 잠깐 쉴게요. 첫 번째 학설은요, 이 노동관행은 경영상의 관습법이거나
사실상 종이로 적혀 있지 않지만, 즉 불문의, 성문의 반대말이 불문입니다. 불문의 취업규칙의 성격을 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관해고요. 규범설이라고 부릅니다. 즉 사실상 취업규칙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반복된 정형상 행태에 따라 가지고서 묵시적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용자는 김장비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근로자는 그걸 제공받을 것이라고 하는 승낙, 이것이 합치되어서 결국 묵시적인 계약의 형태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계약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장기간 그 김장비를 주어오는 신뢰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사용자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신뢰 책임설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약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요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 암기의 키워드가 될 거예요. 학설의 이름과 요 부분들을 조금 밑줄 정도만 살짝 그어주세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보시고 나서 판례는 조금 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휴게 시간 가질게요.